세계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위스 재벌가 손녀, 하버드 의대생 클레어 스톤, 최첨단 병원이 아닌 한국 시골의 낡은 도서관에서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세계 의료 철학을 뒤흔들었습니다. 단 한마디, 사람은 책처럼 고쳐야 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하버드 국제 컨퍼런스장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감동 비행기, 지금 이륙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진심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저는 클레어 스톤입니다. 스위스 제약 재벌가의 손녀이자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하는 의학도죠. 제 인생은 항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최고급 교육과 풍족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의학이라는 꿈의 길도 순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 하버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됐다고? 축하한다. 아버지의 축하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버드의 최첨단 의료시설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의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의 시골 지역 보건소로 실습을 가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톤 가문의 사람이 최첨단 의료 장비도 없는 시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는 의문이었죠. 치유는 최신 장비보다 진심이 먼저예요. 저는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결국 가족들을 설득한 후 저는 3개월간의 실습을 위해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을 지나 열차를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 번화하면서 푸른 산과 들로 바뀌어갔죠. 여기가 정말 제가 3개월을 보낼 곳인가요? 버스에서 내리자 저를 맞이한 건 한적한 마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끌어온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제 귀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보건소장 김민석 선생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톤 학생,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해요. 시설은 부족하지만 배울 것은 많을 거예요. 첫날 밤, 작은 숙소의 짐을 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은 스위스의 밤하늘과 다르지 않았지만 왠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기대된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다음 날 아침, 보건소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 비로 인해 미끄러운 흙길을 조심스레 걸었죠.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난 풍경들은 가슴을 울렸어요. 새벽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 그리고 일상을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보건소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었어요.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실습하게 됐어요. 제 서툰 한국어에 몇몇 노인분들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대부분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김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보건소의 일상을 배웠습니다. 약품은 부족했고 의료 장비도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그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너무 낯설고 너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불안을 조금은 덜어주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건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서류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여전히 이곳에 적응하지 못했죠. 스위스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했지만 여기서는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클레어, 오늘은 집으로 방문 진료를 가볼까요? 김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집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농가였어요. 그곳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박 할머니가 계셨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자 그저 저를 한번 흘끗 보시고는 김 선생님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아가씨는 왜 데려왔어?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불신은 어느 나라나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집에서는 더 냉담한 반응을 마주했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있는 송할아버지는 제가 진찰하려 할 때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이 밀려왔죠. 일기장을 펼쳐 솔직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고치러 왔지만 정작 그들은 내 존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버드에서는 완벽한 성적을 받았고 교수님들의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는다.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김 선생님만 찾았고 저에게는 냉담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죠. 클레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김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살아왔어요.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을 회상했어요. 10살 때였습니다. 저희 가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날 한 작은 소녀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희귀혈액 질환으로 입원해 있었죠. 창백한 얼굴로 항상 웃고 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그 아이는 퇴원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자. 이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이 벽을 넘을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주가 시작될 무렵,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보건소에는 평소보다 환자가 적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때 김 선생님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클레어, 혹시 마을 도서관에 가보지 않을래요? 비가 그치면 산책 삼아 가보세요. 요즘은 사람이 별로 없지만 혼자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저는 그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책은 항상 저에게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비가 그치자 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비가 그친 후 촉촉해진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은 생각보다 멀리 있었어요. 조금 낡은 목조 건물이었지만 소박한 매력이 있었죠. 문을 열자 먼지 섞인 공기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도서관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책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햇빛은 먼지 속을 가르며 창문을 통해 들어왔죠. 발소리를 죽여 안으로 들어가니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장 사이로 걸어가 소리의 근원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한 노인이 책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손에는 책 한 권과 얇은 붓이 들려 있었어요. 외국인이구나. 노인은 제 한국어 인사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도서관에 사람이 온 건 오랜만이야. 저는 클레어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습 중이에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승호라고 하네. 여기서 책을 돌보고 있어. 이승호 할아버지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손가락에는 종이를 다루며 생긴 듯한 미세한 흉터가 여럿 있었죠. 저는 그의 작업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낡은 책의 표지를 조심스럽게 수리하고 찢어진 페이지를 붙이는 모습이 마치 수술을 하듯 정교했어요. 이 책들, 왜 이렇게까지 고치세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승호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책처럼 고칠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노인의 손길을 지켜보며 그가 어떻게 낡은 책을 되살리는지 관찰했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승호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게. 우선 보는 것부터 시작하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책 수리를 배웠습니다. 손에 풀이 묻고 종이 가루가 옷에 떨어졌지만 묘한 평화를 느꼈어요. 이승호 할아버지는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내일도 올 거예요. 떠나기 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보건소 일과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승호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자리에 계셨죠. 저는 그분의 책 수리 기술을 배우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클레어, 책은 시간을 담은 그릇이야.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들에는 누군가의 삶이, 기억이 담겨 있지.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환자도 책처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의 삶과 아픔을 존중하며 다가가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점점 이승호 할아버지의 솜씨를 배워갔습니다. 풀칠하는 법, 찢어진 종이를 이어 붙이는 법, 책 등을 바로잡는 법까지. 할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의대에서 배운 외과 수술보다 더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하네요. 저는 실수로 종이를 더 찢어버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승우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사람의 상처보다 책의 상처가 더 어렵지. 하지만 원리는 같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렇게 저는 매일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지만 점차 손에 익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고친 책을 살펴보시고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때로는 다시 고치라고 하셨죠. 어느 날 한 어린이용 동화책을 수리하던 중 저는 문득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승우 할아버지는 제 발음을 교정해 주시며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할아버지, 이 도서관에는 왜 사람들이 안 오나요?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빠. 농사일도 있고 또 요즘은 책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도서관에 다시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실래요? 도서관에 다시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싶다고? 이승우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이곳을 정리하고 책들을 수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제가 도울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보건소 일과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을 닦고 흩어진 책들을 분류했어요. 이승우 할아버지는 처음엔 놀라시다가 곧 저와 함께 일하셨죠. 이 책은 특별히 신경 써서 고쳐야 해. 할아버지가 오래된 한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표지는 거의 떨어져 나갔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조심스레 책을 살폈습니다. 마을의 역사가 담긴 기록이야. 50년 전 홍수 때 많이 훼손됐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책을 제 첫 번째 책 수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정확성과 섬세함을 발휘해야 할 때였죠. 할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풀칠할 때의 압력, 종이를 붙이는 각도, 건조 시간까지 모두 신경 썼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책을 대해야 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작업했어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페이지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접힌 모서리를 펴고 얼룩진 부분을 조심스레 닦았죠. 할아버지는 가끔 제 작업을 보러 오셨지만 대부분 저를 믿고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꼭 의사 같구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사실 책 수술이 실제 수술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환자는 적어도 어디가 아픈지 말해주잖아요. 책은 말이 없죠. 일주일 후 마을 역사책 복원이 끝났어요. 새 표지를 만들고 모든 페이지를 정리했죠. 결과물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을 때 그분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클레어, 정말 훌륭해. 내 손길이 이 책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구나. 다음 날 저는 복원한 책들을 들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낯설어했지만 제가 복원한 마을 역사책을 보여주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우리 마을 옛날 사진이 여기 있네. 이 책 정말 잘 고쳤구나. 도서관에 이런 책이 더 있나? 그날 오후 몇몇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도서관을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그림책에 호기심을 보였고 어르신들은 오래된 책들을 반가워하셨죠. 저는 이제 의료 실습과 책 수리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신기하게도 도서관 활동을 시작한 후 보건소에서도 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어제 제 손녀가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도와줬다면서요? 한 할머니가 진료 중에 물으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한국어 발음도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셨죠. 고마워요, 선생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책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요. 이승우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책은 기억이야. 사람도 그렇지.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해. 도서관이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어 자주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방과 후 그림책을 보러 왔고 어르신들은 오후 시간에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셨죠. 클레어, 덕분에 이 도서관이 살아났어. 이승우 할아버지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어요.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 책들을 수년간 지켜오신 분은 할아버지시잖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짬을 내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대화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제 선생님이 되어 주었죠. 그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발음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수 만든 약초차를 들고 도서관에 오셨어요. 클레어 선생님, 감기에 좋은 차예요. 요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 걱정돼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냉담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도서관은 점점 마을의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책을 기증하기도 했어요. 오래된 농사책, 손때 묻은 요리책,
심지어 가보로 간직하던 시집까지. 이 책은 제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여기서 잘 보관해 주세요. 한 중년 남성이 손으로 쓴 일기장 같은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뢰에 감사했어요.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복원이 필요한 부분은 정성껏 고칠게요.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슬픈 전쟁 이야기, 때로는 웃음 가득한 마을 축제 이야기까지. 그들의 기억은 책보다 더 생생했어요. 우리 마을은 전쟁 때 많이 파괴됐었지.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 한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승우 할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히 책을 수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종종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책에 헌신하세요?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책은 기억이야. 사람도 그렇지.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해. 어느 날 제가 수리한 책을 정리하던 중 할아버지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 개인 소장품인데 내게 보여주고 싶어. 앨범을 열자 젊은 시절의 이승우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의사셨어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30년 넘게 의사로 일했지. 은퇴 후에는 책 수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섬세하게 책을 다루셨는지, 왜 제 의대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셨는지 이해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사람의 몸을 고치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론 부족해. 마음도 함께 치유해야 하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보건소에서의 실습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선생님이 봐주세요. 하고 찾는 분들이 생겼죠. 저는 환자들을 대할 때 책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픔 너머의 삶에 관심을 가졌어요. 놀랍게도 이런 태도가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습 기간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위스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 의료개발회의에서 발표 연설자로 초청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이 모이는 자리, 의대생으로서는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클레어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기회네요. 김 선생님은 제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2주 후, 한국에서의 실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고민되네요. 아직 실습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 말에 김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했어요. 남은 기간은 특별 이수로 인정해 드릴게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이승우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내 앞길이 기다리고 있잖아.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떠나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 책 읽어주세요. 손에 든 한국 전래동화책을 보니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물론이지. 함께 읽자. 소년과 책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날 밤 하버드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의 참석을 정중히 거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신 한국에서의 실습을 끝까지 마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하버드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클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알고 있나요? 당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제 대답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뒤이어 스위스에서 아버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모든 의대생이 꿈꾸는 기회야. 아버지, 저는 여기서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요. 갈등은 계속됐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었고 그 여정을 끝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버드에서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실습 기간을 일주일 단축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남은 일주일, 저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도서관에서는 모든 책이 제자리에 있도록 정리했어요. 내가 진짜 고치고 싶은 건 여기에 있어요. 이승우 할아버지와 마지막 책 수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셨어요.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주민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 냉담했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클레어 선생님, 꼭 다시 와요. 우리 잊지 말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가까워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유럽 의료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던 날과 비슷한 날씨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 마을은 제게 낯선 곳이 아니라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클레어, 비행기 시간 늦지 않게 서울로 출발해야 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보건소를 둘러봤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말에 김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클레어가 우리에게 준 것이 더 많아요. 다시 돌아오길 기다릴게요. 짐을 다 꾸리고 나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승우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도서관 문을 열자 언제나처럼 할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책을 수리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떠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승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잘 다녀오거라. 네가 배운 것들을 잊지 말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더 깊어 보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제가 밤새 만든 책갈피였어요. 가장 좋아하는 책에서 얻은 영감으로 디자인했고 뒷면에는 서툰 한글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책처럼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걸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책갈피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가셨습니다. 오래된 한 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시더니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셨죠. 이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종이를 펼쳐보니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책은 기억을 고치고 자네는 여기에 시간을 고쳤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어요. 할아버지,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다. 내 마음 한 조각이 이미 여기 남아있으니까. 도서관을 나오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건네주었고 어르신들은 손수 만든 작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마을 전체가 저를 배웅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유럽 의료회의 발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의학 연구 발표가 아닌 제가 이곳에서 배운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발표문을 다듬었어요. 최첨단 의료기기, 최신 치료법, 혁신적인 약품. 이런 단어들 대신 경청, 이해, 존중, 인내와 같은 단어들로 채워나갔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의 실습을 중단한 것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클레어, 이번 발표가 너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가 그들의 예상과 얼마나 다른지 아직 모르셨으니까요. 호텔 방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이승우 할아버지가 주신 종이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책은 기억을 고치고 자네는 여기에 시간을 고쳤네.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에 할아버지의 말을 추가했어요.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제네바 국제 컨퍼런스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의료진과 연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스톤 양, 5분 후에 입장합니다. 진행 요원의 안내를 받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제 마음을 솔직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수천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 제약회사 대표들, 의대 교수들이 23살 의대생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클레어 스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청중들은 예의 바르게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어린 학생이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최신 의료 기술이나 연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배운 의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런 발표는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어요. 3개월 전 저는 스위스 제약 재벌가의 손녀이자 하버드 의대생으로서의 특권을 뒤로하고
한국의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최첨단 MRI도 정밀 수술 로봇도 없었어요. 저는 마을에서의 첫날 주민들의 냉담한 반응, 좌절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도서관과 이승우 할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책을 수리하는 노인을 만났을 때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낡은 책들을 고치는데 시간을 쏟는 걸까? 그분은 단 한마디로 대답하셨죠. 사람도 책처럼 고칠 수 있으니까.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의 경험, 책 수리를 배우며 깨달은 인내와 섬세함,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환자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는지 설명했어요. 의대에서 우리는 최신 기술, 약물, 수술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법,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법, 그들의 상처를 존중하는 법은 어디서 배우나요? 저는 제가 복원한 책들의 사진, 도서관에 모인 주민들의 모습,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책을 고치며 저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환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들의 이야기 한 줄 한 줄을 소중히 듣고 그들의 삶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의구심은 관심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승우 할아버지의 말씀을 띄웠어요. 책은 기억을 고치고, 자네는 여기에 시간을 고쳤네. 그리고 저는 발표의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치며 사람을 배웠습니다. 진짜 치료는 기계가 아니라 이해하는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보였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책 수선으로 시작된 의료 인문학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하버드 의대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클레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의대생들에게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하버드 의대생들과 함께였어요. 그들에게 작은 도서관과 이승우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이승우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책을 수리하는 손길은 변함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돌아왔어요. 제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오래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 네가 다시 올 것을. 저는 제가 세계의학계에 전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킨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결국 사람은 책과 같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스레 다루고 존중하고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 있지.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하버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아닐까.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의학의 근본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가끔 한국의 그 마을을 찾습니다. 이승우 할아버지와 함께 책을 수리하며 사람을 고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의대생들에게 전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해하는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